2020년 새해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게 될 가족, 친지들과의 만남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사가 일단은 보여지는 모습이죠. 얼굴 좋아졌네. 살이 좀 붙었네. 이제 나이가 보이네. 어떤 식으로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은 칭찬이기보다는 살쪘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듣죠. 그렇다고 얼굴이 반쪽이네, 뭔 일 있어, 좀 해숙하네, 말랐네 이 말도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살과 살 사이, 비만과 적정 체중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일까요? 이화여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심경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주부 출연자 분들도 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은 이렇게 보면 늘 한결 같으세요. 체중 변화가 거의 없으신 거죠? 네, 체중 변화는 별로 없는데요.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체지방 분포 변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체지방 분포 변화는 있으시군요. 그래도 체중 변화가 거의 없다는 건 관리를 하신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흔히 말하는 살 안 찌는 체질이신 건가요? 아무래도 조금 둘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살이 안 찌는 체질이긴 한데 네. 이게 이제 점점 그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줄다 보니까 같은 양을 먹었을 때는 확실히 좀 체중도 늘고요. 배도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 참 그 살 안 찌는 체질이라는 말이 무척 부러운데요. 살 찌는 체질, 살 안 찌는 체질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말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정말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교수님? 실제 물만 마시는데 살이 찌지는 않고요.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많이 먹는 것 같지 않은데 살이 좀 잘 찐다. 또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안 찐다 하는 체질 정도는 있습니다. 굳이 비율로 따지면 뭐 유전적인 체질적인 게 한 30% 정도라면 실제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한 70% 정도 됩니다. 비만의 정의가 이제 체내 지방 조직이 지나치게 많은 상태잖아요. 네. 몸 안에 지방 조직이 많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뚱뚱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정의가 체지방 과다죠. 그래서 이 몸속에 체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1차적으로 뭐 관절이라든지 이런 데 불편을 느끼는데요. 실제 알고 봤더니 이 지방 조직이 대사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 몸에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분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성인병이라든지 혈관 질환, 암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체지방 과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나치게 많다는 것의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네, 지나치게 많다, 체지방 과다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체지방이 되면 일반 질병이라든지 사망률이 증가하는가를 따져봤을 때 보통 남성의 경우 25%, 여성의 경우 30% 이상이면 체지방 과다, 비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최근은 이런 전체 체지방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체지방 분포죠. 체지방 분포. 네. 그래서 사실 전체 체지방량보다도 오히려 복부 비만이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복부 비만의 기준은요. 남성의 경우 90cm, 여성의 경우 85cm. 인치로 하면 여성은 34인치, 남성은 36인치 이상일 때 복부 비만이라고 진단합니다. 그 남성과 여성이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비만의 기준은 그럼 남녀노소로 볼 때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예. 소아는 아직 뭐 근육이나 뼈가 다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성장 곡선을 가지고 보통 진단을 하고요.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기 때문에 사실상 체지방량보다 이제 근육량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근육량을. 있고 남성과 여성은 역시 체격이 다르죠. 그렇죠. 이 골량이라든지 근육량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남성과 여성의 진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양과의 차이는 어떨까요? 동일한 기준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원래 동일한 기준을 따라 하다 보니까 이들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나라 사람을 비만으로 진단을 했다 보니까 완전 고도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성과 여성이 골격의 차이가 있듯이 사실 서양인들과 우리나라 사람들도 골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아시아 사람들은 또 따로 적용 기준을 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른 것보다는 살짝
비만인 분들이 건강하다는 말을 하시거든요. 네. 그거는 맞는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이제 이상 체중, 표준 체중을 따라하려다 보면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갱년기 이후 특히 여성들은 이제 골다공증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득과 실을 따졌을 때 이 정상 체중보다 오히려 살짝 과체중일 때가 더 건강하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체지방에 연연하기보다는 근육량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살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건가요? 나이살 있죠. 아직 경험 못 해보셨나 봅니다. 근데 나이살이라는 게 이게 이제 뭐 특별한 살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똑같이 먹고 똑같이 움직이는데 에너지 소모가 옛날만큼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해도 잘 빠지지 않고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중년 여성은 절대 운동만으로 살을 못 뺀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잉여 에너지가 자꾸 지방으로 축적이 되고요. 체지방 분포도 자꾸 바뀌게 되면서 이제는 몸에 더 해로운 내장 지방이 많아지는 거죠. 나이 들면서 그렇게 살이 찌는 건 그럼 왜 그런 건가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소모가 잘 안 일어나서 내가 똑같이 먹고 움직이는데 이게 소비가 되질 않고 몸에 계속 남아서 축적이 되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내장 지방으로 축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얼굴은 빠지는데 배는 나온다. 뭐 살이 흘러내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바로 나이살입니다. 내장 지방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살이 찐다고 하면 체지방이 늘고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봐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살이 찌는 경우에는 뭐 지방도 늘고 근육도 느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제 나이살 같은 경우 특이하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근육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젊었을 때 살이 찔 때는 사실 다 같이 늘죠. 공평하게 느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지방은 늘고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긴가민가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체중으로 비만 여부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체지방 분포가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죠. 네. 체중으로 비만 여부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체중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 지방량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죠. 왜냐하면 근육이 많으니까.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이런 분들은 비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체지방량이라든지 체지방률을 진단 기준으로 해놓으면 과연 내가 비만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MC님도 내가 체지방률이 몇 프로다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진단을 쉽게 하려고 체중, 즉 BMI라는 진단 기준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체중보다 더 중요한 건 체지방량, 근육량이죠. 그러면 체중과 체지방, 근육량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생각하면 뭐 근육, 지방 이걸 다 합친 게 결국은 체중이 될 텐데요. 우리가 딱 봤을 때 남자분들은 생각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고 여성분들은 좀 적게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보기보다 좀 적게 나간다 하시는 분들은 지방이 많은 경우에 지방이 물 위에 둥둥 뜨잖아요. 사실은 비중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보기보다 체중이 좀 적게 나갈 수 있고요. 골격이 크고 근육량이 많은 분들은 이 골격근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기보다 체중은 더 나가지만 알고 보면 비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체지방 근육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요즘은 뭐 간단하게 가정용도 있지만 뭐 보건소라든지 병원에 가시게 되면 체성분 검사라고 해서 본인에 맞는 근육량, 지방량이 표기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중년 여성분들은 이 근육에 비해서 체지방이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도 근육량이 많고 지방이 많지 않으면 나는 비만이 아닌 거겠네요. 그렇죠. 건강하신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나이살입니다. 특히 뱃살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네, 계속 제가 이제 복부 비만이 위험하다.
복부 비만은 사실 의학계에서 보면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데요. 왜 다른 데 찌는 살은 위험하다고 안 하고 뱃살이 위험하다고 하냐.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서 이 내장 지방이 사실은 굉장히 대사가 활발하다 보니까 분해도 잘 되고 축적도 잘 돼요. 네. 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좋은 물질들이 나오면 사실 비만할수록 건강할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지방세포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혈전을 유발하거나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비만할수록 지방세포가 클수록 사실 건강상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지나칠 정도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비만율이 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잘못된 다이어트 때문이 아닌가 잘못된 싶은데요. 다이어트. 네, 제가 보면은 너무 젊은 여성들이 체중에 강박적인 사고를 가지고 감량하지 않아도 될 체중인데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거든요. 정작 분만 후에 또 중년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 빼야 될 시기에 잘 안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다 아무래도 이제 주식이 탄수화물 위주다 보니까 이 체중에 비해서 내장 비만도 많고 허리둘레도 굵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상 더 위험한 심각한 비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는 게 비만의 원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비만의 원인 어떤 요인들이 지적되고 있을까요? 네.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아까 뭐 물만 먹어도 살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비만할수록 본인이 먹는 거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뭔가 많이 먹지 않아도 살찌는 습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점심 대충대충 먹다가 저녁이나 밤에 왕창 먹는다든지, 그리고 잠을 잘 안 자는 습관.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비만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나 물질들이 잘 안 나와서 쉽게 살이 찔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니까 훨씬 더 운동도 많이 하고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실제로는 더 차도 많이 이용하고 더 안 움직이려고 맞아요. 하기 때문에 소모량이 많이 줄게 되죠. 이런 것들이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비만이라는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유전자의 문제도 있는 건가요? 비만 유전자라는 게 물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유전적인 비만은 흔치 않고요. 우리가 이제 고도 비만인 경우, 특히 이제 소아 비만인 경우 보면 이 부모한테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 아버지만 비만일 때보다 어머니만 비만일 때 훨씬 더 비만일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전적인 요인이다라고 보기에는 오히려 환경적이다. 어머니와 더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생활 습관을 배우는 게 더 크다. 그래서 결론은 유전적인 것보다는 역시 환경적인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비만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이 이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나이 들수록 비만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수님? 네, 나이가 들수록 이 체지방의 분포도 복부 비만, 내장 비만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비만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근육이거든요. 근육은 지방을 태우는 용광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근육량이 많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적어지고 체지방량이 많아지는 데다가 우리 몸이 질병에 대한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죠. 노화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서 살이 찌게 되면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뭐 통풍, 관절염 이런 질병들이 젊었을 때 비해서 3배, 4배 이상 급증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체중 관리를 더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비만 자체로 증상이 있거나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을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뭐 체중이 많이 늘면 일단 가장 먼저 신호가 오는 게 관절 쪽이죠. 관절. 그래서, 무릎이라든지 허리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살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관절도요. 워낙 타고나신 분들이 계세요. 체중이 많이 나가도 근육이 많고 잘 버텨주면 증상을 잘 못 느끼다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혈당이 좀 높게 나왔다든지 혈압이 높습니다 하는 경우에 이제 살을 빼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사증후군의 위험이라든지 그러니까 심혈관, 뇌혈관은 물론 호흡기나 관절까지 우리 몸 전체로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비만이어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없으면 건강한 비만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건강한 비만. 최근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포 자체가 혈관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혈관이 막힌다든지 좁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다른 합병증이 없어도 내가 비만이라면 이런 위험한 질병들을 더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나는 괜찮겠지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나이 들수록 많은 분들이 건강상의 수치들의 변화가 올 때 좀 실감을 하십니다. 진료실에서도 많이 겪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뭔가 이제 하나씩 문제가 생기고요. 그렇죠. 우리가 30대는 30%, 50대는 50%라 그래요. 뭔가 내가 증상이 있는데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을 가능성이 많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게 진짜 증상이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뭐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하면 사실상 이렇게 우리 생명과는 지장 없어요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관절이 안 좋으면 안 움직이게 되고요. 밖에 나가서 활동도 안 하게 되고 운동도 중단하게 되고 이러면서 살은 더 찌게 되고 그래서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드실수록 사실 체중 관리는 필수적인 거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중년 이후 노년기로 가면서 만성 질환의 위험이라든지 청년기와는 다른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 젊었을 때와 먹는 양은 같아도 살은 더 찌게 되거든요. 기초 대사량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기초 대사량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꼭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고 내가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저절로 소모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이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하루 중에 소모되는 열량을 보면 기초대사량으로 소모되는 게 가장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평소에 활동량을 많이 해도 이 기초대사량은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기초대사량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감소가 되고 또 근육량이랑 비례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젊었을 때랑 같은 양을 먹는데도 자꾸 이제 나머지 그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이 되게 되고요. 또 똑같은 노력을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죠. 그럼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몸 안에 신체 기관들이 활동할 때 나오는 것들을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예를 들면 심장이 뛰고 위장이 움직여서 소화를 하고 뭐 배설을 하고 이런 데 필요한 열량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고 젊었을 때와 비교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이 들수록 한 끼만 굶어도 어지럽다거나 기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맞습니다. 이럴 때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 나이 들면은 저혈당 많이 오죠.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굶고 활동을 해도 괜찮았는데 이제 한 끼만 건너뛰어도 어지럽고 혈당이 떨어지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나이 드실수록 좋은 거는 많이 챙겨 드셔야 돼요. 우리 아가들은 사실 비만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너무 몸에 좋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굉장히 적정 비율로 주다 보니 사실 과식할 우려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들은 그렇게 챙겨주고 나는 대충 먹는단 말이에요. 대충 탄수화물만 드시다 보니까 뭔가 먹어도 헛헛하고 그래서 한 끼 한 끼를 제대로 단백질 위주로 챙겨 드시다 보면은 그 불필요한 공복감도 줄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영양학적으로도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단순히 굶는 게 아니라 양을 줄이되 질을 높이는 그런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럼 자신의 기초 대사량을 확인하는 방법이라든지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초 대사량도 역시 뭐 체성분 분석이라든지 이렇게 기계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체중과 근육량을 대입해서 놓는 공식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초 대사량을 정확하게 구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기계로 검사해도 아주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고려해서 내가 먹는 양이라든지 활동량을 조절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 근력을 확인할 때 상체와 하체, 오른쪽, 왼쪽의 발달 상태를 점검을 하시더라고요. 불균형인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오른손잡이가 많다 보니까 오른쪽에 많이 쓰는 근육은 이제 쓸수록 발달을 하다 보니까 뭐 하체 근육도 그렇고 상체도 오른쪽이 조금 더 발달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운동을 할 때는 평소에 쓰지 않는 근육을 많이 활용을 하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큰 근육. 그리고 우리 근육은 대부분 70%가 하체에 있다 보니까 예, 나이 드실수록 아무래도 상체보다는 하체 그 근력 운동 위주로 해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네. 그럼 그렇게 근력이 줄고 불균형일 때 있을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 근육 불균형이라든지 신체 상하 불균형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신체적인 그런 유연성이라든지 민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활동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운동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점점 운동을 안 하게 되면서 퇴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불균형하다. 내가 약한 근육 위주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강 365 설 특집 습관이 건강이다. 연휴 첫날인 오늘 비만을 주제로 이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심경원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평안히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건강 365 설 명절 건강 특강 습관이 건강이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해 계획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 중 하나가 비만에서 벗어나기, 체중 줄이기, 다이어트하기, 살과 관련한 계획들이 많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도 하시던데요. 이제 리포터 동희연 씨가 취재한 내용 들어보시죠. 저도 그렇지만 우리 남편이 진짜 걱정되거든요. 옆에서 보면 무서울 정도로 배가 나왔어요. 숨 쉬는 소리도 거의 입으로 쉬는 것처럼 거친 데다가 배가 거의 언덕이라 셔츠 단추가 견디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배가 나오는 게 어디까지 나오는 건지 자꾸 나오고 더 나온다니까요. 또 살이 쪄서 그런지 땀을 흘리는데 살이 쪄서 움직이질 않는 건지 움직이지 않아서 살이 찌는 건지 혈압도 높은데 진짜 걱정이거든요. 제가 살면서요 평생을 말라본 적이 없어요. 통통한 정도였는데 폐경이 되고 나니까 놀랄 정도로 살이 찌더라고요. 몸이 커졌어요. 제가 일단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먹고요. 또 많이 먹거든요. 배가 너무 부른데도 계속 먹더라고요. 이제는 아무리 힘을 줘도 배가 안 들어가요. 등에도 살이 붙고요. 팔도 저리고요. 붓기도 하거든요. 얼굴도 그렇고요. 온몸이 붓는데요. 이 붓기가 살이 되는 게 맞는 건지요. 이제는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힘이 없어지는지요. 자꾸 주저앉고 걱정이에요. 네. 뱃살 여성도 남성도 모두 걱정이죠. 그런데 뱃살이 늘어나는데도 한계가 있는 건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셔츠 단추가 터질까 봐 걱정할 정도면 정말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땀도 많이 흘리신다고요. 건강상의 위험 점검을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혈압도 높다고 하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안타깝게 우리가 이제 뱃살이 느는 거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군요. 이게 살을 뺄 때는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죠. 그러니까 좀 정체기도 오고 그러면서 이제 고비가 생기는데 문제는 살이 찔 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냥 내가 살이 찌는데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사실 비만 클리닉에 오시는 뭐 100kg, 120kg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내가 100kg가 넘을 줄 알았던 분은 아무도 없어요. 계속 찌다 보면은 관리를 안 하시면 이렇게 계속 늘 수 있고요. 사실 배가 조금 나오고 가끔 혈압이 높다는 얘기도 듣고 혈당도 조금 높은 것 같다. 이러면은 이제 대사증후군인데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중년 뭐 2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꼴로 지금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고 있는데 이게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당뇨 위험도 한 3배에서 5배 정도 높고요. 심혈관계 질환이나 그로 인해 사망할 위험도 거의 3-4배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죠. 이런 경우는 병원에서 정확히 진단을 받고 관리를 빨리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고민 많이들 하십니다. 특히 비만인 분들을 보면 호흡에도 힘들어 하시거든요. 입으로 숨 쉬는 거. 글쎄요. 비만인 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일단 호흡이 힘들면 본인도 사실 겁을 먹겠죠. 이게 호흡이 힘들면 갑갑하기도 하지만 이러다 갑자기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살이 찌게 되면 폐기능이 떨어집니다. 폐기능도 떨어지는 데다가 또 심장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지죠. 몸이 커지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심장 기능도 떨어지고 심폐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숨도 찬데 조금 더 우리가 와닿는 게 잘 때 코를 많이 골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이 찌면 목젖부터 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를 고는데 코를 고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수면 무호흡증 이런 거 이제 진단받게 되면은 실제로 혈관 질환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네. 본인이 뭐 피로나 두통 같은 증상도 있겠지만 훨씬 더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거 하면 여성분은 폐경 후에 갑자기 많이 드신다고요.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될 정도로 밤낮 없이 드신다는데 폐경하고도 연관이 있을까요? 그 여성의 호르몬 변화와 체중, 체지방은 확실히 관련이 있기는 한데요. 네. 뭐 이렇게 많이 과식이나 폭식이 모든 폐경 여성에게 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좀 제어가 안 된다,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계속 먹는다 하면은 단순히 폐경보다는 이제 폐경 후에 뭐 갱년기 우울증이라든지 갱년기 폭식 이런 걸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폐경 후에 살이 찌는 경우도 많은데 당연한 건가요, 그거는? 폐경 후에 살이 찌는 거는 역시 이것도 이제 노화에 의한 뭐 기초대사량 감소라든지 체지방 분포의 변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살이 쪄도 골고루 찌다 보니까 허벅지나 엉덩이 이런 데 많이 찌다 보니까 사실은 잘 모르다가 이제 살이 조금만 쪄도 다 배가 나오게 되니까 배. 사실은 더 빨리 알아챌 수는 있는 거고요. 예. 이게 이제 여성들은 아시겠지만 뭐 임신이나 수유에 필요한 에너지를 엉덩이나 허벅지에 저장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필요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내가 먹는 게 내장 지방으로 바로 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상도 더 심각해집니다. 폐경은 근데 호르몬 변화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호르몬 변화로 인한 거라면 호르몬 치료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아쉽게도요. 호르몬이 떨어지면 살이 찌지만 호르몬 보충요법을 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오히려 호르몬 치료를 하고 체중이 느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 치료라든지 이런 이제 약물보다는 뭔가 내가 기존보다 과거보다는 조금 덜 먹고 많이 움직이는 생활 습관으로 체중 조절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럼 실제로 살을 빼기 위해서 호르몬 치료에 대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있죠. 그러니까 뭐 갱년기 증상 자체가 힘들어서 하시기도 하지만 이 호르몬 치료라는 게 항상 득과 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좋아집니다. 뭐 수면 장애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뭐 또 안면 홍조 그리고 좋아지는 면이 분명히 있지만 문제는 이게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유방암이라든지 자궁 내막암이라든지 여러 이 부인과 쪽 종양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시행하실 때는 반드시 주치의와 면밀한 상담을 하신 뒤에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살이 찌면서 부종에 대한 고민도 있으신데요. 부기가 살이 된다는 말 참 많이 합니다. 이거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절대 물이 지방으로 바뀌지는 않고요. 그게 왜 그렇게 느끼냐면 일반적으로 살이 찔 때 잘 붙습니다. 살이 찔 때는 지방도 늘지만 수분도 같이 늘다 보니까 내가 같은 양을 먹고 자도 이상하게 살이 잘 찐다. 그러니까 붙는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는 혹시 내가 살이 찌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반대로 체중을 감량하고 있을 때는 조금 부을 만한 짓을 해도 덜 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기가 살이 되는 건 아닌 거군요. 허리 통증에 관절통을 느끼시는지 자꾸 주저앉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비만이 주는 합병증의 하나인 걸까요? 맞습니다. 이제 관절과 비만은 사실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또 환자분이 가장 많이 느끼는 증상인데요. 보통 이 관절이 받는 그 스트레스, 관절이 받는 하중은 내가 2, 3kg 쪘다고 해서 2, 3kg만큼 받는 게 아니라 거의 한 3배에서 5배 정도의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요. 보통 이제 무릎 관절 있으신 분들이 체중 감량을 오시면 딱 5kg만 빼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5kg을 감량하게 됐을 때 내 관절이 받는 스트레스는 50%를 줄일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도 그럼 비만하고 연관이 있겠네요. 그렇죠. 허리 관절이 약한 분은 허리 통증으로 오시는 거고 무릎 관절이나 뭐 발목 관절이 약한 분들은 그쪽으로 많이 증상이 오죠. 어찌 보면은 갑자기 살이 찌는 경우가 더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관절에는. 맞습니다. 관절이
버틸 힘이 없는 거죠. 옆에 인대나 근육이 같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체중이 늘어버리면 바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연골이라든지 이런 손상을 유발하게 되다 보니까 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나이 들수록 몸의 기능이 약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 같은데요. 비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 일단 자신의 몸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 사람마다 유전적인 요인이 다 달라서요. 살이 찐다고 모두 당뇨가 되거나 살이 찐다고 모두 혈압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살이 쪘을 때 어떤 분은 다 괜찮은데 간 수치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다 괜찮은데 관절에만 문제가 생기는 분도 있고 또 혈당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이 찌면서 어느 쪽에 합병증이 생겼나를 주의 깊게 관찰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뭐 요즘은 가정혈압계도 있고 그렇죠. 또 맥박을 확인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특히 비만인 분들이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 중요한데요. 일단 가족력이 있다면 가족력. 예, 그쪽을 조금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쓰셔야겠죠. 그래서 똑같이 내가 80kg라도 어떤 분은 혈압이 정상인데 어떤 분은 높게 나와요. 그게 바로 내가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조부모님이라든지 혈압이나 특히 이제 혈관질환 가족력에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가장 권해드리는 거는 최근에 의무적으로 하는 국가검진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이 국가검진에는 사실 대사증후군의 필수 항목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정도씩 검진을 하다 보면 내가 살이 찌면서 좀 약한 부위가 어딘지 약한 장기가 어딘지 아실 수 있습니다. 혈압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혈압은 잴 때마다 사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재서 높았다고 바로 약을 드리진 않고 일반적으로 3회 이상 연속해서 높다라고 할 때 이제 고혈압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의심스럽다면 24시간 혈압 모니터링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간혹 이제 살을 빼면 괜찮겠지 하고 약물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살을 빼면 혈압도 떨어지고 당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떨어질 때까지는 약을 드시는 게 좋죠. 그렇군요. 살을 빼려고 식욕 억제제를 드신다거나 약물의 힘을 빌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괜찮을까요? 네, 식욕 억제제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비만도 엄연히 치료를 해야 될 질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의지만으로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습관을 바꾸기도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뭐 쓸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보면은 너무 오래 약을 먹는다든지 약에 의존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은 분명히 전문의와 상의한 뒤에 분명히 그 득과실을 따져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에서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주사로 살을 빼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좀 조심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최근에 나온 이제 비만 치료제 중에 사실은 당뇨 치료제로 개발이 되다가 이제 비만에 효과가 있다 해서 바뀐 약이 있어요. 그 약은 보험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당뇨 치료제랑 사실 성분이 비슷하거든요. 기전이 비슷하니까 당뇨 치료제는 보험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비만 치료제를 사용을 안 하고 당뇨 치료제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 당뇨 치료제가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거지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본인 몸에다 임상시험을 하시는 게 되는 거죠. 광고에서 많이 보는 다이어트 보조제는 어떨까요? 다이어트 보조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 없군요. 네, 대부분 이제 동물 실험 결과에 의존을 한다든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뭐 에너지를 태운다라든지 뭐 식욕을 떨어뜨려요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이런 보조제라든지 기능식품 중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간헐적 다이어트를 비롯해서 뭐 특정 식품을 위주로 하는 다이어트까지 다이어트 방법이 참 많은데 누가 살을 뺐다고 하면 쫑긋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살이 찌는 원인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이 움직여서 살이 찐 게 아니다 보니까 빼는 방법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도 다 다른데요. 우리 옆집 아주머니가 뭘 해서 살을 뺐다더라. 그거 나에게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유행 다이어트가 문제인 게 이게 어떤 형태로든 지금보다 먹는 양이 줄다
먹다 보니 일시적으로 살이 빠지긴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지속할 수가 없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요. 맞아요. 실제 이제 비만 환자분들 중에도 이 간헐적 다이어트 해서 생애 최고 체중을 찍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요요가 와서. 빨리 빠지는 다이어트는 그만큼 복귀도 빠르다는 그렇군요. 거. 그거를 항상 명심하고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노년기 분들이 무리한 다이어트를 했을 때 겪을 수 있는 위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다이어트, 특히 노년기에는 이제 근육이 감소하면서 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계실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뭐 저혈당이라든지 골다공증, 빈혈과 같은 영양 문제는 당연하고요. 오히려 이게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기존 질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사실은 체지방량의 감소보다는 이 근육량의 증가에 조금 더 그 초점을 맞춰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뭐 요즘은 장내 세균에 대한 얘기들도 많습니다. 이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익균과 유해균, 이것도 비만과 연관이 있을까요, 교수님?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는데, 실제 이제 비만한 사람들 장내 세균을 조사해 봤더니 특정 균이 많고 유익균이 좀 적더라. 근데 재미있는 게 우리 몸속에서 유익한 역할을 하는 유익균은요, 사실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찌된 일인지 유해균들이라고 불리우는 뭐 폴미큐테스라든지 이런 균들은 에너지 신진대사도 방해를 하고요. 또 이런 유해균들은 당분이라든지 지방을 많이 당기게 하기 때문에 비만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워낙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고 또 광고를 통한 혼란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적정 체중, 비만 예방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런 이제 그 사실을 놓고서 여러 가지 뭐 보조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유익균도 몸에는 좋지만 모든 사람이 유익균 때문에 살찌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이제 광고를 쫓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몸 상태에 맞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우선 그 생활 일지를 좀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활일지. 네. 그러니까 특히 내가 아침, 점심, 저녁에 뭐를 먹었는가 예. 적다 보면은 의식하지 못하고 먹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얼마나 움직였냐를 봤을 때도 확연히 이전과 차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사실 중년 이후에는 강도가 높은 운동을 많이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강도가 낮은 절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을 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다이어트든 이 강도보다는 지속성을 위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 365 설 특집 습관이 건강이다. 오늘 첫 시간으로 비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주부 출연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많으시죠? 네. 앞으로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예, 선생님,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아요. 대사증후군이 있고요. 혈압도 있습니다. 근데 요요 현상이 있어가지고 한 2-3kg 뺐다가 또 조금 먹으면은 4-5kg가 막 찌고요. 자꾸 그러거든요. 요요 현상이 몇 번이나 있으셨어요? 많이 있었어요. 한 5-6번이 있었어요. 제가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도 살을 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보통 이제 요요 현상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살을 뺄 때는 근육이 빠지고 찔 때는 지방이 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오히려 이전이랑 똑같이 먹었는데 더 살이 찌는 느낌이 들어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단식이죠. 막 굶어서 빼다 보면은 기초대사량이 확 줄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이전과 비슷하게 먹거나 적게 먹는데도 살찌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게 보통 요요 현상이 이제 3회 이상 있었을 때는 그런 변화가 실제 몸에 느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조건 또 굶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점점 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 근육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요요 현상이라는 게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요요 현상이 보통 우리가 사실 산후 비만도 요요 현상으로 설명을 해요. 이제 임신 후에 10kg 이상 늘었다가 빠지고, 그래서 왜 아기도 하나 낳은 사람들은 잘 빠지는데
둘째, 셋째부터 잘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요요 현상은 가급적 없으면 없을수록 좋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빨리 뺄수록 요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몸이 적응을 못해서 그래요. 갑자기 덜 먹고 갑자기 굶고 빼다 보면 몸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오히려 폭식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렇겠네요. 점점 더 먹게 되고 그래서 요요 현상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이거 내가 평생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을 좀 줄인 대신 질을 꽉꽉 채워서 질을 높여서 고단백 위주로 포만감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분 질문해 주시죠. 선생님 저는요 굉장히 날씬했는데 아이 둘 낳고 복강경 하고 나서 굉장히 붓더라고요. 근데 부어가지고 가을에 옷을 사 입으면 봄에 못 입고 또 봄에 옷을 사 입으면 그 다음 가을에 못 입고 그 정도로 막 계속 불어가지고 거의 20kg가 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막 지금 당뇨가 있어서 약을 먹고 살거든요. 네. 근데 이 체중을 많이 줄이면 당뇨도 많이 좋아지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코도 골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체중 많이 줄이면 좀 괜찮아질까요? 네. 일단 코골이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살이 찌면 목젖부터 찐다. 네. 살을 빼셔도 목젖부터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살을 빼셨을 때 코골이는 많이 줄으실 수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보니까 약간 산후비만과도 관계가 있고 호르몬 변화와도 관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때는 실제로 많이 부으면서 또 살이 급격히 찌기도 하는데 이때 이제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오히려 요요 현상으로 인해서 몸이 점점 붓고 점점 더 살찌는 체질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요. 네. 지금 20kg가 쪘다고 하시지만 20kg를 한 번에 빼시는 거는 오히려 더 위험하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5kg씩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조금씩 천천히 감량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네. 자, 다른 분도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요 평생을 다이어트하고 살아요. 근데요 식습관도 탄수화물 섭취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이제 다이어트에 좋다는 그런 걸 많이 해갖고 이제 그 신경을 써서 이제 식생활, 운동 그런 것도 적당히 하고 있는데요. 살은 전혀 빠지지를 않고요. 이제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 체중이 늘어요. 그러면 그건 저는 체질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다이어트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내시면 이게 이제 평생을 다이어트 한다. 이 다이어트 강박관념에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 좋은 20대를 다 다이어트에 허비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일찍부터 오랫동안 하다 보면 점점 이제 거기 길들여지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도 안 되고 조금만 더 먹어도 바로 찌는 것 같고 항상 내가 살이 찌고 빠지는 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내가 옆 사람보다 더 먹는다고 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보다 더 먹었을 때 찌는 거고 내가 현재 상태보다 덜 먹거나 운동을 했을 때 빠지는 거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 생활 습관에서 뭔가 좀 줄여도 될 만한 거 예를 들면 군것질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음주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씩 줄이시고 그리고 조금 더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들도 많이 하시는데 운동 같은 건 어떤 걸 좀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운동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확실히 이제 본인이 좀 즐겁게 하실 수 있으면 지속성이 좋아지니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일단 나이가 들수록 관절에 부담이 없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이제 줄넘기라든지 뭐 테니스라든지 이렇게 과격한 운동보다는 걷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요즘은 뭐 아쿠아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좀 관절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절대 욕심내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헬스장 가면 1시간 이상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15분으로 시작을 하시고 몸 상태가 괜찮으시면 일주일에 한 5분씩 이렇게 천천히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교수님 나름대로의 비결 같은 게 또 있으세요? 이런 상담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다이어트 방법이 너무나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살찌는 원인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을 막 하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놓치는 게 많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내 생활 습관을 잘 들여다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 비법을 스스로 찾는 노력도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식습관에서 매일 똑같은 것만 먹지는 않나 아니면은 너무 불규칙하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서 우리가 중년 이후에 내가 건강한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살도 빠지게 되거든요. 잠을 늦게 잔다든지 잠을 못 주무신다든지 또 밥을 몰아먹는 소나기 밥이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식습관을 길들이다 보면 점점 더 살이 찌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좋다는 굳이 내가 삼시세끼를 다 못 챙겨 먹겠다. 그럼 아점, 점저 이런 식으로 두 끼라도 훌륭하게 잘 챙겨 드시는 게 오히려 다이어트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비만을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만이 위험 요인이라는 건 아마 모두 아실 텐데요. 좋은 습관이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비만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비만 예방을 위해서도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비만, 다이어트의 왕도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고 느리더라도 약간 돌아가는 방법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체중 감량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보통 소식이라고 하면 갑자기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보통 자기가 먹는 식사량의 한 30% 정도를 줄이는 게 좋은데 이 30%도 갑자기 줄이게 되면 또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씩 나눠서 줄이시고 또 30%를 줄이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10% 정도는 이제 활동량으로 소비하면서 이렇게 내 총 에너지를 한 30% 정도만 줄여줘도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화여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심경원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고 출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365 설 특집 습관이 건강이다. 내일은 비만 예방을 위해서도 꼭 실천해야 할 식습관을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